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저희 프로그램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은 정말 특별한 사연입니다. 74 할아버지께서 직접 보내주신 편지인데요. 읽어보니 정말로 마음이 따뜻해지고 동시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제목은 81 할아버지의 기적 같은 만남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81가 된 김철수라고 합니다. 평생 남의 이야기만 듣고 살던 제가 이렇게 라디오에 제 이야기를 보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제 지난 삶을 고백하고 혹시나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것은 지난 겨울 동네 작은 분식집에서 일어난 한 가지 일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분들께는 작은 일일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인생을 완전히 바꾼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날은 정말 매서운 추위가 몰아치던 12월 중순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눈발이 날리기 시작해서 오후가 되자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해 있더군요. 제 낡은 패딩 점퍼로는 추위를 막기에 역부족이었고 신발 밑창은 닳아서 찬바람이 그대로 스며들어 왔습니다. 혼자 사는 반지하 방은 늘 춥습니다. 난방비가 아까워서 보일러를 제대로 틀 수도 없고 전기장판 하나로 겨우겨우 버티고 있었죠. 그날따라 유독 배가 고팠습니다. 이 나이에도 배고픔이 이렇게 아프게 느껴진다는 게 참 이상했어요. 젊을 때는 하루 정도 굶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몸이 더 솔직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몸이 약해져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음이 더 외로워져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죠. 주머니를 뒤져보니 1,000원짜리 몇 장 그리고 동전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그 돈으론 어디서든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없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집 근처 작은 분식집 문을 열었습니다. 그 분식집은 제가 이 동네로 이사 온 지 10여 년 동안 늘 그 자리에 있던 곳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인자한 할머니가 운영하셨는데 몇 년 전부터 젊은 사장으로 바뀌었더라고요. 할머니 때는 가끔 공짜로 라면 한 그릇 주시기도 했는데 새 사장은 완전히 장사꾼이었습니다. 가게 안에는 젊은 사람들이 몇 명 앉아 있었어요. 스마트폰을 보며 배달 음식을 시키는 사람, 친구와 치킨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 저는 그 사이에서 몹시 어색하고 초라한 존재였습니다. 가게 안의 따뜻한 공기가 제 차가운 뺨을 감쌌습니다. 순간 이 온기가 너무 그리웠어요. 혼자 사는 찬 방보다 이곳이 훨씬 따뜻하고 사람 냄새가 났거든요. 조심스럽게 카운터로 다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제일 싼 라면 하나만 주실 수 있을까요? 제 목소리가 얼마나 작고 떨렸는지 저 스스로도 부끄러웠습니다. 마치 구걸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카운터 뒤에 젊은 사장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짜증과 혐오의 감정을 읽을 수 있었어요. 여기 공짜로 주는 곳 아니에요. 돈 없으면 나가세요. 그 말이 제 귀에 세모처럼 박혔습니다. 순간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어요. 온몸의 피가 거꾸로 도는 것 같았습니다. 가게 안에 몇몇 손님들이 저를 흘끗흘끗 쳐다보며 수군거렸어요. 저 할아버지 뭐야? 돈도 없으면서 왜 들어온 거지? 그런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순간 온 세상이 저를 비웃는 것 같았어요.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졌지만 그래도 제 입에서는 애원하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제가 가진 돈이 이게 전부입니다. 제발 뭐라도 좀. 이틀째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그 말을 하면서도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비참했어요.
언제부터 제가 이렇게 된 걸까요? 젊을 때는 남에게 손 벌리는 것을 가장 부끄러워했는데. 하지만 사장은 더욱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장사해야 합니다. 나가주세요. 다른 손님들 불편해해요. 그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동정심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차라리 화를 내는 게 나을 뻔했어요. 그 차가운 시선이 더 아팠거든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그 자리를 떠나려던 바로 그때였어요. 가게 문이 차가운 바람과 함께 열리더니 단정한 옷차림의 중년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롱코트를 입고 목도리를 두른 모습이 정말 품이 있어 보였어요. 그녀는 상황을 재빨리 파악한 듯 바로 제게로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참 오랜만에 듣는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못한 채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부끄럽고 창피해서 차마 얼굴을 들 수가 없었거든요. 그녀는 사장에게 당당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분 식사 제가 계산하겠습니다. 따뜻한 라면이랑 김밥도 하나 주세요. 그리고 어묵국도요. 가게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조금 전까지 저를 비웃던 사람들은 불편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장도 당황한 표정으로 주문을 받았어요. 저는 그 순간 너무나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고마움과 미안함, 그리고 오래전에 느꼈던 따뜻함. 언제부터인가 잊고 살았던 인간적인 온기를 다시 느꼈어요. 그 여성의 도움으로 저는 가게 한쪽 구석진 테이블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뜨거운 라면이 나오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허기진 배를 채운다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 여성도 맞은편에 앉아서 저와 함께 식사를 했어요. 혼자 먹으라고 하면 더 부담스러울 거라고 생각하신 것 같았습니다. 정말 세심하고 따뜻한 분이었어요.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따뜻한 국물이 목으로 넘어가면서 얼었던 몸이 서서히 녹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작은 행복이 이렇게 소중한 것인지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 여성이 제 손목을 잠시 바라보더니 표정이 이상하게 바뀌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기억을 떠올린 듯한 놀란 듯한 표정이었어요. 어르신, 혹시 그 시계는 어디서 나신 건가요? 저는 손목에 낡은 시계를 내려다보며 씁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가죽 밴드는 이미 색이 바래고 닳아서 몇 번이나 수리를 했고 시계면도 긁힌 자국들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아직도 똑딱똑딱 시간을 재고 있었습니다. 이건 제 아들이 쓰던 겁니다. 이름은 민수라고 하죠. 그 순간 그녀의 눈이 크게 흔들렸어요. 숟가락을 든 손도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눈가가 순식간에 붉어지며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수요? 혹시 김민수 아버님이세요? 저는 그제야 고개를 들어 그녀를 제대로 보았습니다. 중년이 된 얼굴이지만 어딘가 낯익은 구석이 있었어요. 그러자 기억 속에서 잊고 있던 얼굴이 서서히 떠올랐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눈앞의 여성은 제 아들 민수가 한때 깊이 사랑했던 사람, 이소희였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요? 세상이 이렇게 좁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저예요. 소희예요. 민수와 함께 그 시절을 보냈던 그녀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눈에는 벌써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네, 맞습니다. 소희는 제 아들의 연인이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사귀기 시작해서 거의 8년을 함께했던 사이였죠. 하지만 운명은 참 잔인했습니다.
민수는 제 곁을 너무 일찍 떠나고 말았거든요. 민수는 제 인생의 자랑이자 희망이었습니다. 성실하고 착하며 무엇보다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아이였어요. 어릴 때부터 다른 아이들과는 뭔가 달랐습니다. 1970년대 말 제가 30 중반이었을 때 태어난 민수는 정말 소중한 아이였어요. 그 시절에는 아이를 많이 낳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저희는 민수 하나만 낳고 더 이상 아이를 갖지 못했거든요. 길에서 다친 고양이를 집으로 데려와 치료해주고 혼자 다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도와드리고 친구들이 괴롭힘을 당하면 앞장서서 말리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공부도 잘했어요. 80년대 후반 대학 입시 경쟁이 치열할 때였는데 민수는 좋은 대학교 경영학과에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그곳에서 소희를 만났어요. 같은 과후배였죠. 민수가 처음 소희를 집에 데려왔을 때가 생각납니다. 1990년대 초였죠. 아버지, 제 여자친구 소희입니다. 그렇게 소개하는 민수의 얼굴이 얼마나 밝았는지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소희도 정말 예쁘고 착한 아이였어요. 예의 바르고 따뜻한 성격이었죠. 그 시절 젊은 연인들이 그렇듯 둘이 함께 영화를 보러 가고 한강에서 데이트를 즐기고 정말 보기 좋은 커플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우리 민수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민수와 소희는 정말 잘 어울리는 커플이었습니다.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결혼 계획도 있었고 민수는 90년대 중반 경제가 호황일 때 좋은 회사에 취업해서 미래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제 바람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가 터진 그 해였어요. 민수는 28살이었습니다. 회사가 구조조정에 들어가면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야근은 기본이고 주말에도 나가는 날이 많았어요. 그런 와중에 민수는 과로로 인한 뇌출혈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회사에서 야근을 하던 중 갑자기 쓰러진 것이었어요. 그날 밤 병원에서 전화가 왔을 때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빨리 오세요. 환자 상태가 위험합니다. 급하게 달려간 병원에서 본 민수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의사는 뇌출혈이 너무 심해서 수술을 해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아내와 저, 그리고 소희가 번갈아 가며 민수 곁을 지켰습니다. 기적을 바라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일주일 후 민수는 결국 저희 곁을 떠났습니다. 하루아침에 제 인생의 중심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세상이 온통 검은색으로 변한 것 같았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1990년대 후반은 우리나라 전체가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기였어요. IMF로 인해 많은 가정이 해체되고 실업자가 넘쳐났죠. 저희 가정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그 이후로 서로를 원망하며 살았어요. 당신이 더 건강 관리를 시켰어야지. 약은 그렇게 많이 하는데 병원 검진이라도 받게 했어야지. 당신이 민수한테 야근하지 말라고 더 강하게 말렸어야지. 돈보다 건강이 중요하다고 했어야지. 끝없는 원망과 후회 속에서 우리 부부는 결국 갈라섰습니다. 민수를 잃은 슬픔보다도 서로를 탓하는 말들이 우리를 더 아프게 했어요. 그 시절 이혼이라는 게 지금만큼 흔하지 않았는데 저희는 결국 그 길을 택하고 말았습니다. 소희는 장례식 이후로 한동안 저희를 찾아왔어요. 민수를 그리워하는 마음은 저희와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저희 부부가 갈라서고 나서는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어요. 민수의 유품이라곤 이 낡은 시계 하나뿐이었습니다.
매일 이 시계를 차고 민수를 그리워하며 하루하루를 버텨왔어요. 2000년대 들어서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지만 제 인생은 계속 밑바닥이었습니다. 나이도 들고 기술도 뒤떨어져서 변변한 일자리를 구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 소희를 다시 만나게 될 줄이야. 소희는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민수 옆에 끝까지 있어주지 못해서 늘 마음이 아팠어요. 그 이후로 아버님과 어머님께 안부라도 여쭈어 봤어야 했는데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세상 일이 다 그런 거다. 우리가 너무 힘들어해서 너까지 괴롭혔구나. 소희의 얼굴을 보니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예전에 그 밝고 순수했던 모습 대신 어딘가 그늘이 깃든 얼굴이었어요. 아마도 민수를 잃은 아픔을 혼자 견뎌왔을 겁니다. 우리는 그 작은 분식집에서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다른 손님들은 하나둘 나가고 사장도 더 이상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민수의 웃음소리, 그의 작은 버릇들, 그가 좋아하던 음식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잃어버린 소중한 시간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아버님 기억하세요? 민수가 제 생일날마다 손편지를 써줬던 것. 그래, 그 녀석 손글씨가 참 예뻤지. 어릴 때부터 글씨 쓰기를 좋아했어. 민수는 항상 다른 사람 걱정을 먼저 했어요. 제가 취업 스트레스 받을 때도, 아르바이트 때문에 힘들어할 때도. 맞아. 그 아이는 자기 일보다 남의 일을 더 신경 썼어. 가끔 그게 걱정스럽기도 했지만, 하나하나 떠올릴 때마다 민수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혼자 간직하고 있던 기억들을 누군가와 나눈다는 것이 이렇게 위로가 되는 줄 몰랐어요. 저는 알았습니다. 민수가 떠난 지 수십 년이 지났어도 그를 사랑했던 마음이 여전히 이 여성의 가슴 속에 살아있다는 것을. 그날 저는 처음으로 느꼈어요. 아, 내가 아직도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구나. 내 인생이 완전히 버려진 것은 아니구나. 민수는 비록 떠났지만 그의 흔적은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들이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소희는 자주 저를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그저 안부를 묻고 가던 것이 점점 더 깊은 대화로 이어졌어요. 제가 사는 반지하 방은 정말 초라했습니다. 곰팡이 냄새나는 좁은 공간에 낡은 가구들. 소희는 그런 제 처지를 보고 많이 안쓰러워했어요. 아버님, 이렇게 사시면 안 되죠. 몸 상하세요. 그래서 가끔 반찬을 해와서 함께 드시곤 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맛보는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이었어요. 김치찌개, 된장국, 나물무침. 옛날 아내가 해주던 그런 맛이었습니다. 우리는 마치 민수를 가운데 두고 앉아 있는 것처럼 이야기했어요. 민수의 어린 시절, 대학교에서의 이야기, 그가 소희에게 했던 약속들. 아버님, 민수는 정말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힘들 때 언제나 먼저 손을 내밀어 주던 사람이었죠. 늘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소희야, 우리 결혼하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 잘 모시자. 세상에서 가장 좋은 부모님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수가 정말 그런 아이였거든요. 항상 저희 부부를 걱정하고 아껴주던 그녀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그 녀석은 항상 남을 먼저 생각했어.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챙기는 아이였지. 어쩌면 그래서 더 일찍 떠난 것일지도 몰라. 자기 몸은 돌보지 않고 우리는 각자의 기억을 이어붙이며 마치 민수가 다시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 시간들이 제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소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아버님,
사실 저도 오랫동안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민수를 떠나보낸 후로 제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었거든요. 왜 그때 더 많이 사랑해주지 못했을까? 왜 몸 건강을 더 챙기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들로 밤마다 괴로워했어요. 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얘야, 그건 내 잘못이 아니란다. 운명은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거야. 민수도 내가 행복하기를 바랄 거다. 그 말을 하면서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실 저 또한 똑같은 후회와 자책 속에서 살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소희야, 너는 결혼은 안 했니? 소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민수 이후로는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몇 번 소개받기도 했지만 마음이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제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이 좋은 아이가 민수 때문에 혼자 살고 있다니. 소희와의 대화를 통해 저는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외면해왔던 사람, 제가 가장 먼저 만나야 할 사람, 바로 제 아내를 찾아가는 것이었어요. 사실 우리는 헤어진 후 거의 15년 동안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를 잃은 날 이후 우리 사이에는 깊은 상처와 원망만 남아 있었으니까요. 서로를 너무 많이 아프게 했어요. 같은 슬픔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슬픔을 나누지 못하고 오히려 서로 탓만 했으니까요. 하지만 소희는 제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도 분명 아버님을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민수의 부모님이시잖아요. 그 아이를 함께 사랑했던 분들끼리 왜 떨어져 계세요? 민수도 하늘에서 속상해 할 거예요. 그 말이 제 마음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맞아요. 민수는 우리 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이를 함께 사랑했고 함께 잃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각자의 슬픔에만 빠져 서로를 외면해 버린 거였죠. 저는 오랜 망설임 끝에 결심했습니다. 아내를 찾아가기로 말이에요. 아내의 소재를 알아보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렸어요. 주민센터에도 가보고 옛 이웃들에게도 물어보고 결국 아내는 서울 변두리의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곳으로 가는 길은 참 멀게 느껴졌어요. 지하철과 버스를 여러 번 갈아타며 가는 동안 제 마음은 콩알만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아내가 저를 반겨줄까요? 아니면 문전박대를 당할까요? 15년 동안 쌓인 원망과 상처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리는 없을 텐데. 아내가 사는 곳은 낡은 다세대 주택 2층이었어요. 좁은 골목 안쪽에 자리한 정말 초라한 건물이었습니다. 제가 사는 반지하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썩 좋은 환경은 아니었어요. 계단을 오르며 문패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박영자라고 적힌 낡은 문패를 발견했을 때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손을 들어 벨을 누르려다가 다시 내리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어요. 정말 괜찮을까? 아직도 저를 원망하고 있을 텐데. 하지만 소희의 말이 계속 떠올랐어요. 민수도 하늘에서 우리가 화해하기를 바라고 있을 거라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문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여전히 익숙한 목소리였어요. 영자야. 나다. 철수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내도 많이 당황했을 것입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세월은 그녀를 많이 바꿔놓았습니다. 머리는 완전히 하얗게 새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제가 사랑했던 그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녀도 저를 한 번에 알아보았어요. 두 사람 모두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들어와.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내의 방은 정말 작았습니다.
원룸이라고 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좁은 공간에 생활용품들이 가득했어요. 그래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보니 여전히 깔끔한 성격은 그대로인 것 같았습니다. 차라도 한잔 할래? 아내가 주전자에 물을 끓이며 말했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살았어?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그냥 하루하루 버텼지. 너는? 나도 마찬가지야. 우리는 조심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조심조심 말을 골라가면서요. 민수 생각 많이 했어? 매일, 매일 생각했지. 아내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자야, 나 오늘 민수 여자친구였던 소희를 만났어. 그 말에 아내의 눈이 커졌어요. 소희를 어떻게? 저는 그날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분식집에서의 만남, 민수의 시계로 서로를 알아본 것, 그리고 소희가 저를 도와준 이야기까지. 그래, 소희가, 그 착한 아이가. 아내도 소희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예전에 명절이면 같이 차례를 지내곤 했던 사이였거든요. 소희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 민수도 하늘에서 우리가 화해하기를 바랄 거라고. 아내는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그 한마디에 제 마음속 얼음이 녹기 시작했어요. 저도 무릎을 꿇고 아내 앞에 앉았습니다. 나도 미안하오. 정말 미안했소. 민수를 잃고 너무 슬프고 화가 나서 당신을 탓했소. 사실은 나 자신이 가장 원망스러웠는데 나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민수를 더 잘 챙겼어야 했는데 그런 자책감에 당신을 원망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오래도록 손을 맞잡고 울었어요. 그동안 쌓였던 원망과 그리움, 후회와 자책이 모두 눈물과 함께 흘러나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용서와 화해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그저 진심을 나누는 것뿐이라는 걸 말입니다. 영자야, 우리 다시 함께 살자.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아. 아내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너무 많은 시간을 헛되이 보냈네요. 그날부터 저희는 다시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으니까요. 하지만 민수라는 공통의 기억과 사랑이 우리를 다시 이어주었습니다. 이제 저희는 셋이서 자주 만납니다. 저와 아내, 그리고 소희가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죠. 아내와 제가 다시 함께 살게 된 작은 투룸 아파트에 소희가 자주 놀러와요. 마치 진짜 가족처럼요. 어머님, 아버님 드실 반찬 좀 만들어 왔어요. 소희가 한 손에는 반찬통을, 다른 한 손에는 과일을 들고 오는 모습을 보면 정말 고마운 마음뿐입니다. 소희는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민수를 잊지 못해서였다고 해요. 저는 그런 그녀가 안쓰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습니다. 소희야, 이제 우리가 내 가족이다. 혼자 외롭게 살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자. 그렇게 말씀드렸을 때 소희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네, 어머님, 아버님.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민수가 우리를 하나로 묶어준 것 같아요.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민수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으로 연결된 특별한 가족이요. 저희 집 거실에는 민수의 사진이 걸려 있어요. 대학교 졸업 사진인데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입니다. 소희가 가져온 사진이에요. 이 사진 속 민수를 보면 정말 행복해 보여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으니까 더 기뻐할 것 같아요. 아내가 사진을 닦으며 말했을 때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셋이서
민수의 사진첩을 펼쳐보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대학 졸업, 그리고 직장 생활까지 민수의 모든 순간이 담겨 있었어요. 어머, 이 사진 기억나세요? 민수가 초등학교 운동회 때 달리기에서 1등 한 날이에요. 소희가 한 장의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땀을 뻘뻘 흘리며 금메달을 목에 걸고 웃고 있는 어린 민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민수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집에 와서 금메달을 자랑하면서 뛰어다녔지. 아내도 그날을 기억하며 웃었어요. 이 사진은 뭐예요? 민수가 요리하고 있네요. 제가 가리킨 사진에는 앞치마를 두른 채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는 민수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 그날은 제 생일이었어요. 민수가 직접 요리를 해준다고. 그런데 너무 짜게 해서 둘이 깔깔거리며 웃었던 기억이 나요. 소희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담겨 있었어요. 아내는 사진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내가 이렇게 밝게 웃고 있는데 우리가 왜 그렇게 서로를 원망하며 살았을까? 이제라도 함께 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다행이야. 소희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민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이렇게 사랑해주는 부모님과 그를 끝까지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 둘을 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함께 민수를 기억한다면 그 아이는 여전히 우리 곁에 있는 거다. 몸은 떠났지만 마음속에서는 계속 살아있는 거야. 그날 이후 우리는 매년 민수의 생일과 기일에 함께 모입니다. 민수가 좋아하던 음식을 만들어서 함께 먹고 민수의 이야기를 나눠요. 그리고 서로에게 약속해요. 민수가 우리를 연결해준 소중한 인연이니 우리도 끝까지 함께하자. 요즘 제 하루는 바빠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내와 함께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집에 와서 함께 요리를 합니다. 오랜만에 맛보는 부부의 일상이었어요. 오후에는 동네 한 바퀴 산책을 하거나 경로당에 가서 다른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해요. 예전에는 혼자라서 어디 갈 엄두도 내지 못했는데 이제는 아내와 함께니까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졌어요. 소희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저희를 찾아와요. 자기 일이 있을 텐데도 시간을 내서 오는 걸 보면 정말 고마운 마음뿐입니다. 아버님, 어머님 혈압약 드셨어요? 소희야, 우리 걱정은 하지 말고 내일이나 잘해. 아버님이 제 일이에요. 제게는 가족이 여러분밖에 없잖아요. 그런 대화를 나눌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져요. 가끔은 셋이서 영화관에 가거나 공원에 나들이를 가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평범한 가족같이 보일 거예요. 실제로도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민수의 시계는 여전히 제 손목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슬픔의 상징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하나로 이어주는 소중한 연결고리가 되었어요. 가끔 시계를 보면서 생각해요. 민수가 세상을 떠날 때 이 시계를 남긴 것도 우연이 아닐 거라고요. 언젠가 이 시계를 통해서 소중한 사람들과 다시 만나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런 생각을 하면 민수가 더욱 대단한 아이로 느껴집니다. 죽어서도 저희들을 보살피고 있는 것 같아서요. 밤마다 시계 소리를 들으며 저는 감사의 기도를 드려요. 민수야, 고맙다. 너 덕분에 우리가 다시 만나고 서로를 용서하고 함께 웃을 수 있게 되었단다. 너는 떠났지만 너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 곁에 살아있구나. 이제 저희는 다른 어려운 이웃들도 돕고 있어요. 민수가 그랬던 것처럼 남을 배려하고 도우며 살려고 노력합니다. 동네에 혼자 사시는 할머니가 계시는데 가끔 반찬을 해서 갖다 드려요. 경로당에서 만난 할아버지가 외로워하시면 같이 이야기 상대가 되어드리기도 하고요. 우리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자. 그게 저희 부부의 새로운 약속입니다.
민수가 그런 아이였거든요.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소희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 어려운 후배들을 많이 도와준다고 해요. 민수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하면서 행동해요. 그러면 답이 나와요. 정말 고마운 아이입니다. 해시태그 마지막 깨달음. 저는 74의 나이에 깨달았어요. 가족은 혈연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기억과 배려로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요. 또한 사람은 죽어도 사라지는 게 아니라 사랑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계속 살아간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민수는 비록 몸은 떠났지만 저희들이 서로 사랑하고 도우며 사는 모습을 통해서 계속 살아가고 있어요. 요즘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딸 같은 소혜, 그리고 가끔 찾아오는 이웃들과 함께 따뜻하게 살고 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한 마음부터 듭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께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오랫동안 화해하지 못한 가족이나 친구가 계신가요? 상처받은 마음 때문에 연락을 끊고 지내는 소중한 사람이 있으신가요? 부디 늦기 전에 용기를 내어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저는 74이 되어서야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보다 더 큰 슬픔은 서로를 용서하지 못한 채 헤어지는 것이라는 걸요. 자존심이라는 것은 나이가 들면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겠어요. 그리고 혹시 지금 외롭게 지내시는 분이 계시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저처럼 뜻밖의 만남과 기적이 여러분에게도 찾아올 수 있으니까요.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때로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 작은 분식집에서 소희를 만난 것처럼 말이에요. 지금 가족이 있으신 분들은 그 소중함을 매일매일 느끼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것은 세상에 하나도 없으니까요. 오늘 함께 식사하고 오늘 나누는 대화가 모두 선물이라고 생각하세요. 특히 우리 세대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국 전쟁을 겪고 보릿고개를 견디고 산업화 시대를 온몸으로 살아온 우리들이잖아요. 그 힘든 시절을 버텨온 우리니까 이제는 서로에게 따뜻함을 나눠줄 수 있지 않을까요? 젊은 세대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힘들다는 걸 저도 압니다. 취업도 어렵고 집값도 비싸고.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가족과 이웃의 소중함을 잊지 마세요. 이제 저는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민수의 시계 소리를 들으며 잠들고 아내의 따뜻한 손을 잡고 아침을 맞이해요. 가끔 그때 그 분식집 앞을 지날 때면 그날의 기적을 떠올립니다. 만약 그날 소희를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지금도 혼자 외롭게 살고 있을 거예요. 인생은 참 신기해요.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때로는 기적 같은 만남이 찾아오기도 하죠. 민수의 시계는 지금도 똑딱똑딱 시간을 알려줍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는 생각해요. 아직 시간이 있구나. 사랑할 시간이, 함께할 시간이, 베풀 시간이 남아있구나.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을,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처럼 74이 되어서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은 더욱 많은 가능성이 있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소희에게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다, 소희야. 내가 있어서 이 늙은 할아버지가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단다. 민수도 하늘에서 고마워하고 있을 거야. 이제 우리 정말 가족이니까 끝까지 함께하자. 그리고 제 사랑하는 아내에게도. 영자야, 우리 다시 만나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야. 남은 시간 동안 행복하게 함께 보내자.
민수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야.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오늘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74 할아버지 김철수 올림. 네, 청취자 여러분. 지금까지 김철수 할아버지께서 보내주신 감동적인 사연이었습니다. 정말로 가슴 깊이 와닿는 이야기였는데요.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찾아온 기적 같은 만남, 그리고 용서와 화해를 통해 다시 하나가 된 가족의 이야기. 듣는 내내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보다 더 큰 슬픔은 서로를 용서하지 못한 채 헤어지는 것이라는 할아버지의 말씀이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도 할아버지의 말씀처럼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더욱 아껴주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